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땅이 꺼지게 한숨 쉴 일이 많아서일까요? 실제로 땅이 꺼졌습니다.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에 매몰됐던 실종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요새 대한민국이 곳곳이 구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로에 구멍이 뻥뻥 뚫려도 되는 건가요? 어디 무서워서 걸어 다닐 수나 있겠습니까? 3월 25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번 땅 꺼짐 사고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제 서울 강동구에서 차들이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 네. 싱크홀이 생기던 그 순간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블랙박스 차량 앞에 보이는 흰색 차량과 오토바이 한 대가 교차로를 지나던 막 그때 갑자기 도로가 주저앉더니 달리던 차량이 덜컹대면서 저렇게 튕겨져 나오고요. 오토바이는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4차선 너비에 당시 세상에. 깊이가 약 18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고 싱크홀 내부에선 상수도 배관 파열로 물이 거세게 흐르며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순식간에 지금도 보세요. 이후에도 저렇게 더 땅 꺼짐이 주변에 반경이 넓혀가면서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현평은 저걸 누가, 어느 운전자가 저걸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운전자 한 명은 함몰 직전에 저길 빠져나가긴 했는데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래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 즉 사망자가 이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오토바이가 추락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싱크홀에 매몰됐습니다. 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좀 큰 피해가 없었을 텐데라고 빌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이 오늘 새벽 오토바이 운전자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일단 발견했고요. 네. 또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11시 22분쯤 이 실종자가 발견은 되긴 했습니다만 헬멧을 쓴 채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저 상황 아까 보셨죠? 미처 급제동을 했겠지만 그걸 그 땅 꺼짐 사고를, 땅 꺼짐 그 밑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추락했고 밤사이 구조 작업도 이 소용 효과가 없어서 결국 오늘 오전에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 김민호 변호사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예, 이게 구조 현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 구조에 좀 난항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구조를 시작할 당시 쌓여있던 토사량만 약 6,480톤에 이르렀고요. 세상에. 그 게다가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게 배수관이 터지면서 약 2,000톤의 물이 토사가 섞이면서 그야말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이에 이제 구조대에서는 새벽 내내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그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그 묻혀있는 토사량을 헤엄치듯이 뚫고 지나가서 손으로 일일이 토사를 하나하나 퍼내는 방식으로 구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늘은 이제 중장비까지 투입이 됐고 결국에 이제 구조에 성공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세상에.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전조 증상.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뭔가 조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유소 바닥에 계속 크랙이 가고 치마가 발생해서 저희는 우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탱크에 영향을 갈까 봐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던 거죠. 현장 관계팀이 와서 저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조사팀이 나와서 저희 건물을 다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게 한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땅 꺼짐 사고인데 왜
주유소 사장님의 얘기가 나올까? 앞서 영상 보면요. 저 사고가, 즉 땅 꺼짐 사고 난 곳 지척, 정말 코앞이에요. 거기에 주유소가 있는데 이번 땅 꺼짐 사고의 그 반경이 그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주유소 크기만 해요. 주유소 부지 크기만 합니다. 그 정도 크기의 지금 땅 꺼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인근에 보세요. 주유소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하에, 주유소 지하에 휘발유, 즉 기름 저장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고가. 정말 그런데 그 주유소에 땅 균열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박주희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사고 전에 사실 조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인근에서 주유소 사장이 3월 초에 주유소 바닥 갈라짐이 있어서 서울시에 신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 작업이 있었지만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주유소 사장은요, 사고 당일인 24일 오전 11시쯤에도 이 주유소 앞 도로가 갈라졌고요. 또 이 무너짐 현상이 있어서 구청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고 당시 도로에는 이제 하수구 주변에 이런 빗물 바지에 작은 구멍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갈라짐과 구멍을 포착해서 신고를 했던 거고요. 이 구청에서는 신고를 받고 이 복구 작업은 오후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던 게 아니었었는지 이 복구 작업하고 1시간 뒤인 이 바로 이 하수구 바로 옆 도로에서 이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전효연 평론가님, 이번 사고 물론 지금 안타깝게 인명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명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사고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봐야겠지만 박주희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그 주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서울시의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철저하게 거기에 대응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나와야겠는데요. 서울시 입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럼 3월 초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서울시의 설명 자료를 보면은요. 인근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단 시공사에서 2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주변 집안이 침하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지난 14일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주유소 내 문제를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계측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고 주기적으로 검측을 시행했지만 사고 당일까지 일단 계측 결과 이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그 이외의 조치를 했다는 점도 일단 서울시는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연도별 조사를 실시했고 네.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추가 안전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연도별 조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장 인근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네. 사전에 여러 가지 점검한다고 합니다. 뭐 균열, 누수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긴 하지만 워낙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조사라던가 또 추가적인 민원이 다른 것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이 입장을 보면요, 김현주 평론가님이 해괴에 망측해요. 왠지 아세요? 분명히 땅 꺼짐 사고 인근에 있는 주유소 사장님은 그 해당 주유소 바닥도 균열해 가고 있고 주변에 도로도 지금 침하가 있어서 신고를 했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그 전에 나와서 다 조사해봤더니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잘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렇게 보셨다시피 인근의 바닥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 균열 현상이 이미 있었고 또 특히 관심 가는 대목은 인근에서 그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있었다는 거. 네. 여기 상당히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긴 네. 하죠. 그렇지만 아직 그 소방 당국 입장을 들어보자면은 이 뭐 상수도 파열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 뭐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브리핑을 들어봐도 이 사고 원인과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추후에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좀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조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내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싱크홀이 생긴 원인 그리고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 관계 거기에 있어서 그 건설사가 어떤 위법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상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꺼짐은 우리 서울시는 다 그 밑에 조사해봤더니 이번 땅꺼짐 이번에 이 안전은 크게 무리는 없었어, 이상은 없었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 지금 이런 입장 같은데 보세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 SUV 운전자 그분은 그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심하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의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는 거죠? 아무도 그 보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요, 영조물 책임이라고 해서 도로나 교각처럼 공공에 활용되는 이런 유체물들 있잖아요. 이 유체물의 하자가 발생을 해서 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이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배상 책임은 사실상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책임을 해줘야 되고요. 나중에 추후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싱크홀 발생을 한 게 이 9호선 연장 공사와 뭔가 연관이 있고 거기에 과책이 있는 이런 공사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나라가 다시 그 업체한테 구상은 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번에 이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이 배상 책임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땅이 꺼질까봐 이제는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 다니더라도 안전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안전해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각 지자체, 서울뿐만 아니에요.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혹시라도 뭔가 주변에서 균열 신고가 들어온다면 설마는 방심하지 말고 정말 안전진단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고였습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긴박하고 위험해 보이는데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지난 10일 새벽 1시에 이 제주시 일도일동에서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허. 이 위험천만했던 화재 현장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있어요, 네. 네, 이 자정을 넘긴 시각 2층 빌라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아이고. 이 매서운 불길을 피해서 80대 할머니 한 분이 창문으로 어머나. 빠져나와서 간신히 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할머니는 허공에 매달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 할머니를 발견한 청년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근처 주차장에 있던 시민도 재빨리 달려와서 힘을 보탭니다. 네. 그렇게 할머니가 무사하게 구조가 되고요.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서 거센 불길이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세상에. 발빠르게 대처한 시민 두 분이 없었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봐도 당시 화재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일단 화재가 시작된 곳은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습니다. 노부부의 집에서 불이 났던 건데요. 저게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0일 새벽 1시쯤이었다고 네. 해요. 불길이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굉장히 거세졌고 와, 저 시뻘건 불길 보세요, 세상에. 네, 불이 시작된 지 한 40분여 만에 화재 진압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2층이 전소됐습니다. 다 타버렸다고 하고요. 세상에네. 이로 인해서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경상자의 경우에는 아까 할머니께서 좀 연기를 마신 것 때문에 이제 경상으로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나, 지금 미처 대피를 못 하신 거예요, 남편분은? 세상에. 네.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도 저 어르신, 80대 어르신 할머니는 지금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분들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데 안타깝게 저 집에 안에 있던 분은 이 어르신의 남편분입니다. 안타깝게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전현 평론가님, 화재 원인은 뭐였습니까? 일단 뭐 소방당국이나 경찰 차원으로서도 철저한 조사가 나면 정확한 원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발화점, 어디에서 불길이 터지기 시작했느냐, 이걸 추정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구출된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거실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춥다면서 가스난로를 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난로에서 불이 시작되었다라고 일단 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다만 이게 2층을 전소시킬 정도의 화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당국의 추가적인 조사 이후에야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 세상에, 지금 함께 있던 같이 살던 남편분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진짜 지금 그 불행 중 다행인 게, 김민호 변호사님, 저 80대 할머니도 저게 매달리면 이제 기력이 다 빠지면 저 높이에서 떨어지면 뭐 골절상도 당하기 십상이잖아요, 세상에. 예, 맞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하고 험한 세상에 그나마 한 줄기 위로가 되어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구조 시민 중 한 분은 그 같은 빌라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이셨는데요. 먼저 화재 때문에 밖으로 대피해 있다가 이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일체 고민 없이 바로 구조하러 달려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구조 시민은 근처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있던 대리기사셨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할머니의 구조 요청을 듣고 뭐 한 번도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구조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정말 바람직한 일을 한 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소방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주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시민분들께는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할아버님이 지금 사망을 했어요. 정말 이 봄철이라고요. 지금 화재에서 이 안심할 수는 없는 계절입니다. 반드시 주변을 다 살피는 그런 계기가 좀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우리 바꿔볼게요. 불륜도 모자라 협박까지, 아니 뭐 범죄 2종 세트예요? 뭐예요, 이담 아나운서? 한 20대 미혼 여성이 벌인 일입니다. 이 충격적인 게 좀 있는데요. 이 여성이 불륜 관계를 맺은 이 남성의 일단 나이가 어느 정도 될지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하하, 20대 여성의 불륜 상대? 네. 그러면 한 얼마 차이 안 난 30대, 조금 더 없으면 40대. 그러니까 뭐 한 20대니까 또래끼리 20대든지 30대든지 뭐 그 정도 40대까지는 네. 뭐 이렇게 뭐 사랑에는 뭐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 불륜에는 안 되지만요. 불륜은 사랑이냐 불륜에는 안 아니지만, 되지만요. 네. 근데 심지어 50대 네.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어허. 근데 이 여성이요, 이 50대 유부남에게 이혼을 좀 종용을 했다고 해요. 어허. 이 50대 남성에게는 20대 아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머나? 자기 또래인 그 남성을 이렇게 아들로 삼고 싶었던 걸까요? 호호. 얘기를 좀 더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처음에 20대 미혼 여성과 50대 유부남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만남을 비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그 떳떳하지 않으니까 비밀을 했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네. 그런데 20대 상간녀가요, 50대 유부남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하고 오라는 거예요. 본인이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진짜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남성은요,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네. 50대 유부남에게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만나면 뭔가 가져가고 싶고, 그러면 뭔가 느낌이 50대 남성한테 20대 여성이 지금 버림받은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예, 박주희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20대 여성이 자꾸 이제 이혼을 요구를 하니까 결국 50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이별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이 50대 남성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가정이 있었지만 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 배신감에 좀 불타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 유부남의 이 관계를 이 남성의 본처와 그리고 그 남성의 아들과 딸에게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어허. 그래서 지난해 1월 17일에 이 20대 여성은 이 단체 메신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남성의 20대 아들과 10대 딸을 초대를 합니다. 에? 그리고 그 메신저 방에서 이 단체 방에서 50대 유부남과 자신이 찍었던 사진을 모두 전송을 합니다. 호호! 일단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50대 불륜남의 불륜 상대남의 그 가족들의 연락처, 왜냐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단체 카톡방에 지금 초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 지금 미스터리한 대목이지만 근데 이 50대 남성한테 뭐라고 타박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이거를 이 배신했다고 뭐라 하면 이거는 불륜을 우리가 또 이어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김현재 평론가님. 하여튼 뭐 유지경 속이라는 얘기밖에는 그러니까요, 안 나오는 네. 기가 막히는 현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20대 상간녀가 그 가족들과 단톡방을 파고 또 내지는 그 부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 사실 정말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정말.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네. 어제 새벽까지도 당신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를 못 하겠다. 내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전달을 한 거예요, 메시지로. 물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만행을 참다 못한 이 그 50대 유부남의 가족들 네. 오죽하면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내렸던 모양이죠.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나쁜 짓을 지금 도덕적이지 못한 짓을 하고도 20대 여성이란 이 50대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이 20대 여성이 하는 행동이 가관이잖아요. 뭘 잘했다고 50대 남성의 가족을 다 단톡방에 초대해서 그 50대 남성과 찍은 사진을 올려요. 대체 무슨 심보예요? 대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김민호 변호사님. 우리가 진짜 소위 가족은 건들지 말자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 20대 여성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10대 자녀에게까지 범행을 했거든요. 이건 사실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정신적 충격 많이 받았겠네요. 그러니까 예, 자제분들은. 맞습니다. 네. 이에 재판부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이 20대 여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니 근데 김민호 변호사님 지금 보면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지금 막 혈압이 오르고 뒷목 잡을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죄질이 안 좋은데 왜 집행유예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사안이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니까 20대 여성 상간녀가 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허허, 범행을 인정하고 그럼 범행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혹시 저 반성이 이른바 악어의 눈물 거짓 반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재판부가 그 심증까지 즉 속셈까지 또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이게 또 궁금해요. 지금 50대 그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가족분들이 참다 지금 이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형사처벌 스토킹 혐의는 형사처벌이니까 지금 정신적 충격 많이 받았잖아요. 이 여성을 상대로 뭐 위자료, 뭐 상간녀 등을 상대로 위자료 이런 거 청구 못 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를 누군가에게 저질러서 손해를 발생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 같은 것도 충분히 청구를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자기가 넘어간 거 20대 여성은 왜냐하면 범행을 인정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50대 남성과 못된 짓을 했다는 걸 인정했죠. 그러니까 그 뭔가 위자료 단단히 물 각오를 하고 돈 준비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것 똑똑히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바꿔볼게요. 어머나! 우리한테 친숙한 그 두 이름이 나왔는데 벌써 32년이 됐다? 벌써 근데 두 사람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 그 달달했던 모습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나는 to you 모든 것을 주고 싶었어 아직도 to you 내게 남아있는 작은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파 아직도 to you 추억의 노래인데
이담 아나운서는 솔직히 저 노래 알아요, 몰라요? 저 노래는요 네.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아하. 물론 저 때는 많이 어렸지만 네. 뭐 계속해서 회자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 약간 나이를 좀 이렇게. 네, 저는 네네. 네네. 많은 분들이 아실 네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1990년에 나온 아, 노래거든요. 그래요? 네네.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사실 지금 조갑경 씨와 홍서범 씨가 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원래 장필순 씨와 녹음까지 완료됐던 곡이었대요. 왜요? 근데 조갑경 씨와 다시 재녹음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좀 음색이 달랐기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인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 홍서범 씨가 33살이었고요. 조갑경 씨가 24살이었다고 해요. 조금 요즘으로 쳐도 조금 9살 차이는 진짜 조금 이 차이가 나죠. 도둑 소리들을 와, 게다가 대박 좀 사건네. 청아하고 맑은 음색의 조갑경 씨였기에 네.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할 때 우와 했는데요. 결혼은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이제 결혼해서 한 30년이 넘은 분들에게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일단 홍서범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유효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다. 세상에. 길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서 아, 네. 길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이 홍서범 씨는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산다. 네네.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부부는요, 지금 이 영상 속에서도 단순히 신발 때문에 말싸움이 시작됐다고 어머나? 합니다. 함께 보시죠. 신발 내네. 와 진짜 내가 어저께 신발 보면서 들어오다가 열받아가지고 오늘 완전히 저거 다 치우라 그럴 거야. 아우 신경질나. 아우 신발이 누구 게 제일 많은데? 뭐 지금 나보고 그러는 거야? 쟤 지금 바깥에 있는 것 좀 봐봐. 저 정도면 보통 이제 수련회 갔을 때 들어가는. 신발들이 진짜 많네. 저희는 가족이 많았잖아. 원래 대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살았고 이러니까는 짐들이 오래된 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동네 아저씨들하고 낮에는 스크린 골프 치고 밤에는 당구 쳐야 된대. 이종 경기야 오늘. 내기야 내기. 취미생활 중에 푹 빠져 있는 게 당구거든요. 당구 중에 이제 그 3구. 그 수직 쿠션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뭐냐고요. 길게 하지 말고. 당구 킥더라고. 이거 왜 내 걸 듣고 있어? 난 이게 콩놀이야 제가 지금 단장이었죠.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야구 공놀이야. 이 놀이야 시리즈인데 이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와, 자기의 히트곡 블루리아에 비해서 모든 취미에 셔틀콕하면 콩놀이야. 야구 공놀이야. 당구 큐놀이야. 완전히 근데 진짜 박주 변호사님 조각병 씨랑 오늘 신발 정리하는데 지금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금? 네, 뭐 현관에 나오는 신발만 사실 60켤레라고 하거든요. 대박. 어마어마한 사실은 신발의 양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조각경 씨가 이 두고두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홍서범 씨는 그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흘려나갑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날 스크린 골프와 당구 내기가 잡힌 날이기 때문인데요. 오호. 근데 사실 마지막에 보면요. 이 홍서범 씨가 이 배드민턴 이 채도 들고 있었고 야구 네. 글러브도 들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홍서범 씨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야구, 등산, 자전거, 당구를 모두 취미 생활로 즐기고 있고요. 심지어 이 모든 동호회에서 단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뭐 평상시 말하는 취미 부자 이런 거죠. 우와. 야, 모든 종목의 단장을 맡으려면요, 뭐 부지런함은 기본이겠지만 조금 거기에 실력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좀 조금 이 잡학다식이 아니라 뭔가 잔재주가 다 많다, 잔기술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김민호 변호사님, 홍서범 씨를 보면서 시청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취미생활하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네. 사실 저런 생활이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제 몸과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자칫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미움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 실제로 아내 조각경 씨는 네. 그 이 홍서범 씨한테 노는 것도 좀 정도가 있지라고 잔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홍서범 씨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내 인생과는 잘 놀다 가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잘 놀면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해진다라는 다소 좀 뭐 경우에 따라서 멋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혹시 김현일 평론가님 혹시 홍서범 씨, 조갑경 씨 부부와 좀 친분이 있고 그러진 않으세요? 잘 알죠. 그러니까 진짜 저 모습 평소 진짜 모습이에요? 아니 조금 이 예능이라서 과장되나요? 아니 원래 저렇게 꾸밈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요? 솔직하고. 네. 예. 홍서범 씨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남편하고 이제 골목 친구예요. 초등 동창이거든요. 그래요? 주병진 씨하고 세 사람이 오랜 인연을 함께 하고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아기 가졌을 때 같이 병원에도 같이 다니고 했었어요. 어머나. 조갑경 씨랑은. 네. 이제 오래된 사이긴 한데 두 분이 저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예나 지금이나. 야. 근데 뭐 결혼 30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뭐 사랑의 유효기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 아나운서가.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글쎄 뭐 아까 3년, 5년도 길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3개월도 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네네. 이제 30년 넘어가면은 이제 구력으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정으로 산다. 네. 아마 이 두 분한테도 그런 게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면서 역시 정이 아직 남아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홍서범 씨 때문에 막 지금 속 끓이고 있잖아요. 조갑경 씨가. 근데 진짜 이렇게 속만 끓이고 정말 맞는 부분은 없을까요? 좀 그런 달달한 부분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봐. 대박이다. 나는 그냥 소금빵 하나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많이 먹어볼 수가 없어. 이렇게 다닐 때는 빵 투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빵도 엄청 골라놨네. 이거 언제 다 먹어? 아유 욕심 많아가지고. 뭐야 이건 또 가져와? 처음 온 집은 다 먹어봐야지. 이거. 오, 너무 기분 좋다. 아니 이러면 빵을 먹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몇 개 딱 보면 먹음직스럽지. 이게 나는 말이 너무 이게- 기분 좋아졌는데? 이게 밥 한 공기라고 치면 이걸 다 먹는다고 이걸? 오빠, 내가 알아서 할게. 자 먹어라 먹어. 안 돼. 나 좀 아직 시간이 안 됐어. 뭔 시간? 나 지금 12시가 넘어야 먹을 수 있어. 다 나름대로. 그냥 먹어. 무슨 상관이야 그게 할 시간이라. 안 돼, 안 돼. 공복을 오래 유지시켜줬다가 아니 오해시켜 있다 이 정도 이거 폭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쌀보다 더 건강에 안 좋은 거야. 왜 기분 좋게 와갖고 또 짜증나게 그래. 먹어야 되겠다. 기분 좋아졌다니까. 그래? 치즈. 아유 청국장 먹고 싶네. 나 진짜. 진짜 조갑경 씨는 빵의 진심이거든요. 왜 빵을 먹으면서 그냥 너무 행복해하는데 마지막 압권인 홍서범 씨의 말 청국장 땡긴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빵순이란 말이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요. 빵을 좋아하는 분들이 본인을 스스로 빵순이다 이런 네, 분들이 그런 말 굉장히 쓰더라고요. 많아요. 네네네. 이분들이 가끔 성지순례 다니듯이 빵지순례도 다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빵을 막 3개, 5개, 10개 한꺼번에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빵 좋아하는 분들은 저렇게 맛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빵순이들한테 여쭤보면 아니 어떻게 빵을 빵집 가서 한 개만 사?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는데 네. 홍서범 씨가 보기에는 아내를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시간 얘기했잖아요. 아니 왜 사놓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12시가 되면 먹어라는데 이게 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특정 시간에는 공복을 유지하고 특정 시간에만 먹는 16대 8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오. 건강 관리를 위해서인데 아마 이제 홍석영 씨 같은 경우가 조갑경 씨 죄송합니다. 조갑경 네. 씨가 가족력이 뭐 당뇨 이런 거인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마 식단 관리라든가 시간 관리 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서 먹는데 어쨌든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대신 8시간 동안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 김현주 평론가님 얘기 듣고 진짜 영상 봤더니 그냥 티격태격 조금 요즘 말로 하면 티키타카가 그냥 삶 자체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혼 신혼 때야 사랑해 달달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30년 넘어가는데도 사랑해 보고 싶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저렇게 티격태격하면 오히려 정이 더 계속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정이. 네, 저 두 분의 가정은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홍서범 씨가 상당히 그 부인 눈치를 안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녀 가수 이렇게 칭하면서 정말 쩔쩔맸었는데 그래요? 이제는 좀 제법 네. 그 흰소리도 좀 하시는 야, 걸로 그러네요. 봐서는 네. 두 분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네요. 어제 또 두 분 따님 슬아의 또 예쁘고 멋진 따님 또 잘 키우시는 모습도 봤는데 앞으로 네 분의 가족들 멋진 모습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제목을 보니까 캥기는 구석이 있는 그런 일 같아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하, 네. 외제차만 노린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지만 천천히 가는 서행하는 차만 노린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전 서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골목 주변을 배회하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네. 무언가를 찾기라도 하는 걸까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이 남성은요. 네. 차와 차 사이를 걷다가 서행하는 차에 팔을 부딪힙니다. 네? 잠시 후 다른 골목에 나타나는데 저렇게 길을 걷다가요. 과속 방지턱을 넘으려는 어머. 차에 팔을 부딪히기도 하고요. 어머나. 얼마 못 가선 저렇게 다리를 다른 차량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설명을 만약에 이담하는 설명을 안 들었으면 전현 평론가님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 그냥 차 옆에 지나가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차량과 사람이 부딪히면 아유 저 사람 어떻게 하고 동정을 하거나 좀 고통이 없나라고 걱정해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네. 이 상황은 인지상정과는 별개의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 왜냐? 이 남성이 고의적으로 간 거예요. 어허. 인도에 가지 않고 차도로만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운전하시는 분들 이 얘기 들으면 아마 굉장히 화나실 텐데 손목치기 수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부러 서행하는 차량을 싹 물색하다가 다가가서 저런 사이드 미러나 이런데 뭐 팔을 부딪히거나 몸을 부딪히는 수법이거든요. 이게 정말 사고라고 친다면 본인이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운전자가 보험 처리하자 그러면 오히려 보험 처리에 적극적으로 응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니 됐다고 돈 얼마 받고 끝내겠다 이렇게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세상에. 그 상황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글쎄요 많이 다쳤나 이렇게 걱정해 주기에는 좀 악질적인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아 이제야 이제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주희 변호사님 아까 영상 보면 두리번 거리다가 서행하는 차만 골랐군요. 빨리 오면 자기 손이 정말 진짜 다칠까봐 크게. 네, 맞습니다. 얄밉게도 그런 셈인데요. 그런데 앞서 본 영상에서 보면 3번이나 이런 손목치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잖아요. 네. 그 부근에서 계속 이런 범행이 계속되니까 경찰은 결국 잠복 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마침내 잠복 수사 끝에 이 남성의 범행을 포착을 했다라고 어허. 하는데요. 이 계속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네,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띈 남성, 이 골목을 배회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이 계속되니까 네. 이 추가 범행을 예상한 경찰은 남성을 따라갔고요. 네. 예상대로 범행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하. 이 서행하는 차량이 옆을 지나가는 순간 이 사이드 미러 쪽으로 팔을 살짝 내밀죠. 그리고 네. 또 손목치기 수법을 쓴 건데요. 네. 피해 운전자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허. 결국 이 남성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야, 요 영상에서 지금 뒤에서 찍고 있는 게 경찰이 경찰이 증거 체증 작업을 하던 영상이군요. 딱 걸리네 지금. 그러니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가 112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방문을 해서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보험 접수를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종의 고의 사고가 아닌가? 돈은 줬지만 이런 의심이 된다라는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블랙박스하고 CCTV 이런 거를 이제 경찰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네. 요거는 고의 사고인데 추가 범행을 막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복 수사, 현장 탐문 수사를 병행을 했는데 네. 이제 잠복한 지 사흘째 와. 딱 걸린 거죠. 네. 지금 저 장면을 그대로 영상 촬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피해 운전자가 그 합의금을 이체하는 순간 그 현장을 급습을 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된 현행범이 것입니다. 딱 됐군요. 네. 정말 경찰의 집념이 저 못된 인간을 잡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근데 김민호 변호사님 사실 드러난 것만 피해자와 이 피해 금액이 이 정도인데 드러나지 않은 분까지 합치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상습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남성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단 드러난 피해자만 16명입니다. 어머나. 16명이고 편책은 총 185만 원이고요. 이 2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그 재수생 신분인데 좀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에 이르렀다. 아, 공부는 할 것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제 부모님 생각하고 공부할 거 뭐 저런 네.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난 피해자만 16명이고 그게 이제 한 달간의 범행 기간 중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마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분들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경찰은 이 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송치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부모님 저 몹쓸 인간의 저 부모님들이 아이고 이 자식아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이거 무슨 짓이냐 할 텐데 근데 박주민 변호사님 저 못된 인간한테 피해금을 뜯긴 그 운전자분들 있잖아요. 왜 그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합의금 주는 방식을 혹시 뭐 그분들 탓하는 건 아니고 오해는 마세요. 혹시 선호하고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이렇게 좀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를 하면 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 경찰이나 이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사고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이 향후 보험금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소액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 게요. 합의금을 지급을 했지만 상대방이 추가 합의를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부당한 이런 악의적인 이런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합의금을 받아놓고도 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찰과 보험사에게 이런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서 이 정당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조금 불편하고 보험금이 올라갈까 봐 걱정되더라도 저런 못된 인간은 뭔가 혼꾸녕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 또 보험사에 접수를 하시는 게 상책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도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나라는 어디로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앵커님 혹시 숟가락으로 균형 잡기의 달인이 있다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데이비드 카퍼필드 있잖아요. 뭐 숟가락 뭐 구부리고 막 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숟가락으로 균형 잡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진짜예요?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면 좀 놀라실 겁니다. 어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트럼프의 남자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손가락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균형 잡기 묘기를 보이고 있는 이 자리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 자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머스크가 숟가락 균형 잡기 묘기를 옆에 있는 여성에게 자랑을 하고 있죠. 와. 그리고 서 있는 저 여성이 바로 백악관 대변인 캐롤린 라빗입니다. 네. 이 남자 왜 이래라는 표정을 짓죠. 반면 트럼프는 머스크의 이런 기이한 행동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야, 아니 진짜 이 영상 보시면서 황당하다 하실 텐데 근데요, 여러분 저거 어떻게 저걸 하지 하실 텐데 대박 사건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이담 아나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답니다. 지금 보세요. 아니 저거를 저기서 네. 저렇게 자랑할 정도면 얼마나 어려운 걸까 싶어서 제가 네. 한번 해봤거든요. 네, 자 보세요. 근데 네, 이게요. 자 공개합니다. 어머. 그렇게 어려운 일은 자. 아니더라고요. 어머나. 그렇죠. 어머. 이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저 네. 자리에서 굳이 저거를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당장 저기 일론 머스크 대신 저 백악관 만찬에 가셔도 되겠네요 지금. 그런데 저 만찬을 참여하려면 많은 기부금을 내야 한다고. 돈 내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안 될 것 일단 같습니다. 뉴스파이터에서만 하시는 걸로. 네. 너무너무 일단 잘하시는데 근데 김일평관님, 저 근데 아까 일론 머스크 표정이 나 이런 것도 한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그렇죠. 뭐 대통령이 옆에 있어도 서슴지 않고 나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 뭐 와. 이런 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머스크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좀 기이하다라는 평가를 보이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옷차림도 뭐 모자 쓰고 나타나고 공식석상에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심지어 이날도 본인의 SNS에 본인이 뭐 포크 하나에 스푼 2개 해가지고 올려놓은 상황 이런 걸 또 그대로 본인 SNS에 올렸다 그래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기용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저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지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 모습 보면서 전혜연 평론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이 교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어떤 만찬 자리에 초대받는데 저런 얘기는 하하하 숟가락을 이거 봐라 할 수 있어요? 누가 건방지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진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과 저렇게 공개된 만찬 자리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면
뭐야 우리 대통령을 혹은 국민을 무시하나 이런 논란이 일 수가 있죠. 지금 머스크 철딱선이 없잖아 진짜. 이 정도면 철딱선이 없는 걸 넘어서 정부 효율부가 아니라 정부 망신부다 이런 말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백악관 대변인 표정 보셨죠? 왜 저래 말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표정이에요. 이 남자 뭐임?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거 5살 때 내가 했던 놀이다. 5살이야? 이런 말이겠죠. 저분은 신동인데요. 5살이 저거 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가끔 이상한 아이처럼 행동한다. 아. 트럼프 테이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같은 테이블에 못 앉아서 삐진 것 같다. 아. 어른인데 식사해줘도 몰라? 이런 좀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일각에서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데 이 약의 성분이 굉장히 강력한 진정제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그 약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에 취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글쎄요, 뭐 그거까지 우리가 걱정할 건 없잖아요.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좀 철이 든 행동 하길 바라겠습니다.